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추천하셨던 오늘의 주제 바로 법의학이 되겠습니다. 법의학. 법의학은 사실은 이제 포렌식 메디슨이죠. 포렌식 메디슨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경계가 항상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법과학이죠. 법과학. 포렌식 사이언스, 포렌식 사이언스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렌식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라틴어 중에 포럼이라고 있어요. 포럼. 그래서 포럼의라는 의미에서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포럼이 뭐예요? 포럼. 그 뭔가 이제 공개적인 뭔가 그 장소에서 다 같이 이제 집단이 모여서 이제 공개 토의를 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포럼.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의하는 공간이 바로 재판 아니겠어요? 재판하는 공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법에 활용되는 요런 용도로서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처럼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포렌식 메디슨 하면은 이제 법에 활용되는 의학, 그래서 법의학, 포렌식 사이언스라 그러면 좀 더 큰 의미에서 법에 활용되는 과학 이래가지고 법의학, 법과학, 요거를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 포렌식 메디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포렌식 사이언스가 뭐냐, 혹은 법의학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죽은 분들이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 원한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법의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정말 체계적으로 검시나 부검이나 과학적인 법적 수사들이 이루어졌던 곳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현대의학하면 CSI 생각하면 미국이나 뭔가 영국 뭐 이런 쪽이 뭔가 가장 먼저 발달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는 법의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했던 곳은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13세기 중엽에 송나라 시절이에요. 송나라 시절죠. 송자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검시를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검시관을 위한 안내서의 역할로서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뭐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는 어떤 법의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옛날 책을 번역해서 번역판으로 판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법의학의 시초가 되는 책이다. 제목부터 멋있죠? The Washing Away of Wrongs.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씻겨주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학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의미인데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세원짐록이라고 하죠. 세원짐록. 원한을 씻어낸다. 세안을 한다. 그래서 세원짐록이라 그래서 이 세원짐록이라는 책이 1247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법의학 교과서의 역할로서 송나라에서 이제 나왔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408년에 원나라에서도 중국을 통일을 시키면서 원나라의 왕여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쓰였던 이런 그 검시관을 위한 안내서들을 다시 이제 재집필을 하면서 무원록이라는 책을 써요. 왕여가 이 책을 조금 더 이제 개조를 해갖고 무원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죠.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면서 1438년에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시절에 내용을 더 다듬어서 이제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이 편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16세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현대 과학의 발전, 르네상스는 사실 유럽에서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독일이랑 프랑스에서 한창 이제 또 법의학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법의학이 막 발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정점이 어디냐? 그 정점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19세기, 20세기의 과학의 중심지였던 영국에서 또 꽃을 피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20세기의 정말 유명한 대표적인 법의학자가 바로 이분이죠. 시드니 알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총장이셨어요. 총장. 법의학 쪽에서의 그 탄도의 과학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권위자로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의 책 모스트리 머더를 보시면 제가 살짝 앞부분만 봤는데 앞부분이 무료라서 앞부분을 봤는데 2장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과학 수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인용을 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관찰의 힘, 추론의 힘, 그리고 정확하고 넓은 지식.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과학 수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책을 통해서 인용을 합니다. 정말 저명한 법의학자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인용을 했던 그 책이 뭘까요? 셜록 홈즈야. 셜록 홈즈. 셜록 홈즈의 배경도 어디예요? 영국이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는 정말 이 영국에서 법의학과 과학수사가 정말 큰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셜록 홈즈를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코난 도일 역시도 의사였습니다. 의사. 이 책이 이제 바로 셜록 홈즈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첫 번째 책이죠. 스칼렛에 대한 연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홍색 연구로 알려져 있죠. 주홍색 연구.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스칼렛이 어떻게 보면 혈흔의 색이기 때문에 뭔가 의혹을 하면은 이제 혈흔에 대한 연구. 제목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뭔가 그 과학수사와 법의학적인 관점의 탐정 수사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책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코난 도일이 의사였고 코난 도일이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있었던 대학교, 이분의 선배죠 사실 코난 도일이.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코난 도일이. 어쨌든 딴 걸 다 떠나서 이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썼잖아요. 셜록 홈즈를 썼을 때 그럼 이 셜록 홈즈의 캐릭터를 누구를 모티브를 따와서 썼느냐. 조셉 벨이라는 거의 영국에서는 법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또 어디에 교수였느냐? 에든버러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조셉 벨이 이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정말 알아주는 거의 진짜 캐릭터 자체가 셜록 홈즈 같으신 분이었어요. 관찰, 추론의 힘, 정확하고 넓은 지식, 요걸 주장했던 사람이 사실은 조셉 벨이에요. 조셉 벨. 코난 도일이 조셉 벨 교수님의 조수로 들어가서 일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셉 벨 교수님의 법의학적인 마인드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셜록 홈즈다. 이 법의학의 중심에 셜록 홈즈가 있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이 법의학이 현대 법의학의 꽃이 피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 수사들이 실제로 이제 범죄 수사에 과학과 의학이 실제로 투입이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과학 수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지문이 있겠습니다. 1880년에 네이처에 논문이 하나 나와요. 헨리 폴즈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인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분인데 1880년에 네이처에다가 논문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손가락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이걸 이용을 하면 나중에 뭐 이제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이후로 실제 이제 범죄 수사에 지문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최초로 이 지문이 사용되었던 사례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4살짜리 아이랑 6살짜리 애기랑 그리고 아내가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4살짜리 애랑 6살짜리 아이의 목이 잘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거의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목에 상처가 나 있는,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범인이 누군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92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다행히 아내가 숨이 붙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내가 다행히 회복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증언을 하죠. 증언을 하는데 아내가 뭔 얘기를 하냐. 지금 이 잔인한 살인을 한 게 누구냐. 알고 봤더니 아내 말로는 벨라스케스라는 이웃의 남자가 있는데 벨라스케스라는 남자가 자기를 계속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동안 계속 거부를 한 거죠. 계속 거부를 했더니 다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해왔다. 그리고 결국에는 벨라스케스한테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라스케스가 경찰한테 잡혀가죠. 경찰한테 잡혀가서 수사를 받는데 이 당시는 이제 과학 수사가 발전이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는 무조건 범죄 수사는 그거였어요. 고문. 어느 나라를 가든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벨라스케스를 엄청나게 고문을 했대요. 구타를 하고 막 고문을 하고 수사를 받는 동안 감방을 넣을 때도 그 아이들의 시체와 함께 감방에 가둬놨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 벨라스케스가 죽어도 결백을 주장을 하는 거야.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얘가 계속 결백을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이제 군 경위관을 초청을 해서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재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외부에서 온 경위관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마침 침실의 창문에 갈색 자국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피가 묻은 지문이었던 거야. 이 당시에 하필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헨리 폴즈가 논문을 내갖고 이 지문을, 피 묻은 지문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밝혀내요. 범인이 누구였느냐? 몇 분이 이미 의심을 하셨지만 바로 아내였어요. 피 묻은 지문의 주인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과학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가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동안 사실 이제 남편이 집안에서 가정학대가 너무 심해서 다 같이 죽으려고, 남편 없을 때 다 같이 죽으려고 이제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었는데 자기는 이제 자살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 다행히 과학수사에 의해서 진범이 밝혀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 덕분에 과학적인 수사, 그 법의학, 법과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각국의 나라와 정부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DNA. 지문은 우리가 이제 뭐 장갑 끼고 범인이 장갑 끼고 하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죠? 1985년 DNA 지문에 대한 연구도 발표가 됩니다. 이 알렉 제프리스라는 교수님이 DNA를 이용을 해서 범인을 밝힐 수 있다 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이처에다가. DNA 연기서를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DNA의 그 연기서열표를 보고 아, 이게 누구의 DNA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지문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범죄 현장에서. 근데 DNA는 특징이 뭐야? 온몸에 다 있잖아. 사람의 온몸에. 머리카락 하나만 발견이 돼도 거기서 DNA 추출이 가능하니까. 아무리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범인이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DNA를 감춘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범죄 수사에 쓸 수 있는데 1985년 이후에는 DNA가 실제로 이제 범죄 수사에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 이 당시에 또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3년이랑 86년 이 3년에 걸쳐서 2명의 소녀가 강간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이 누구냐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명의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었어. 뭐 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혈액형이 같은 사람 군을 모아서 용의자를 찾는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용의자가 잡혔죠. A형이 나왔고 그 채취된 정액에서 나온 단백질이 용의자로 잡힌 사람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좀 무고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1986년에 우리 그 알렉 제프리스가 DNA 지문에 대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NA를 분석을 하면은 실제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범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 영국에서 과학수사에 사용을 하죠. 이제 범죄 현장에 나온 DNA와 피해자의 DNA 이 두 개가 나왔어. 피해자 거는 피해자 거니까 이제 됐고, 이 DNA에 일치하는, DNA 정보에 일치하는 게 누구냐? 용의자가 3명인데 딱 보면 아시겠죠?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DNA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출해봤더니 실제로 다른 사람이 등장한 거죠. 그 전에 과학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이 콜릴이라는 용의자가 실제 범인이었던 게 밝혀지면서 다행히 그 전에 유력하게 용의자로 점쳐졌던 사람은 무죄가 되고 실제 범인이 잡히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DNA 수사가 정말 이제는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진짜 소량의 DNA만 가지고도 이 DNA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줄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실제 그 살인의 추억에 진범을 밝혀낸 것도 DNA 분석 기술로 밝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있죠. 법의학의 꽃이죠. 법의학의 꽃. 바로 부검입니다. 부검. 그래서 부검의 어떤 그 예시들을 다루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어쨌든 저도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교수님들한테는 좀 평화롭게 보실 수 있도록 비슷한 거로 이렇게 좀 채웠습니다. 비슷한 거로. 설명만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부검을 하는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이게 자연상가, 사고상가, 자살인가, 타살인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가를 그냥 대충 그냥 비유만 넣습니다. 그래서 부검의 사례, 이게 첫 번째로 총상이 있겠죠. 이제 물리적인 어떤 상처들을 이제 외상이라고 하죠. 외상. 영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트라우마 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를 생각하는데 사실 의학 용어로 트라우마는 외상, 말 그대로 외상이에요. 외상. 총에 맞아서 사망한 시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자살이라고 쳐.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뭔가 그 가스가 팽창하면서 총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촉 총상에 의한 그 형태는 불가사리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 가스가 터지면서 이런 상처를 띠고, 타인에 의해서 맞았을 때는 1m 이상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제 정말 총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총상 중에서도 이제 총에 맞은 부위가 있고 총에 맞고 총알이 나간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알이 나간 부위는 또 어떤 형태를 띠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칼에 의한 상처들은, 열상에 의한 상처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라든가, 그거 말고 진짜 찔렸을 때 자상이라든가 아니면 베었을 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상처가 어떻게 형성된 그 상처인가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이제 타살의 흔적 같은 경우는 망설임의 흔적이 없어요. 근데 자살의 흔적은 망설임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얇은 상처들이 주변에 많아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큰 상처 주변에 이런 얇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신은 자살했을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법의학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 또 있죠. 바로 독물학입니다. 법이 동물학이라고도 하는데 포렌식 톡시콜로지죠. 독에 의해서도 또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이제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모르고 복용을 너무 많이 해서, 혹은 같은 복용량이어도 계속 반복해서 먹다 보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런 포렌식 톡시콜로지가 또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법이 독성학, 어떤 동물을 썼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독성학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여러분들 뭐 이제 마약 범죄 수사를 할 때나 이런 거 보면은 모발 같은 거 많이 가져가잖아요. 약 성분이 있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게 법이 독성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발을 떼가지고 뭐 이런 그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머리카락에 있는 그 약물이 남아있는 부분을 솔루션을 만들어갖고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린 거는 이 물질이다라는 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대부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훨씬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쓰고 있는 게 질량 분석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량의 약물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과학수사에서 또 어떤 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또 치의학입니다. 치의학. 포렌식 오돈톨로지, 법이 치의학이라고 하는데 법치의학이라고도 하죠. 나이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이 마모되는 수준이 다르다든가 이렇게 점점 마모되죠. 그리고 뭐 여기에 아니면 이제 시멘트질의 차이가 있다든가, 치근의 반투명도가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의학도 법의학의 한 틀 안에서 법치의학이라는 분야로서 상당히 과학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과학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이나 아니면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들의 사연들을 밝혀내고 있다. 누가? 법의학자, 그리고 법과학자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법의학 전문의들과 그리고 국과수에서 이런 분석들을 해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기술들이 그렇듯 완벽한 기술들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인을 밝혀낸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나열해본 기술들을 봤을 때는, 와, 이 정도 기술이면은 진짜 웬만하면은 이 사람의 사인이 자연사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같은 상처가 있어도 이 사인을 밝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낙상의 경우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누가 뒤에서 떠밀어서 낙상을 한 건지,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분석을 할 거예요? 상처가 똑같은데, 상흔이 똑같은데 낙상의 원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례가 있죠. 마약 관련된 사인이 있어요. 경찰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마약에 취한 사람은 일단 이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 호흡을 방해하는 신체 자세를 갖고 있어서 호흡을 못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경찰의 뭔가 압력에 의해서 죽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각성제에 의해서 유발이 된 흥분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뭐 경찰이 뭐 이 사람을 사실은 죽인 거다 라고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또 두 번째로 마약 중독자가 혼자 죽었어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 발견이 됐는데 가다투여가 아닌데 죽었어. 그럼 이게 사고인가? 이게 사고인가? 이 사람이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 용량도 너무 여러 번 맞으면은 그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투여하면은 당연히 마약도 보통 용량을 여러 번 투여하면은 죽잖아요. 그럼 이 자살인가? 마약을 막 투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기 전에 마약을 투여한 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친구야. 그럼 살인인가? 이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같은 어떤 의학적 단서가 있어도 분석이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다. 교통사고도 똑같죠.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자체에 의한 사망이냐,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병이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필이면은 그 지병이 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사망을 한 거냐, 이것도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과학수사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범죄 수사의 그런 사건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 보다 더 완벽한 사인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검을 하고 검시를 하고 과학수사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을 밝히게 되잖아요. 사망의 주요 원인을 밝히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그 안전사고들에서 예방을 하는데 법의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서 사망의 원인이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 되잖아요. 외상을 받기가 쉬우니까 모든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들어가게 되죠. 안전벨트 기술이 생겼고 그 외에도 뭐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 이런 그 프로텍션 바들이 이제 설치가 돼 있죠. 요즘 뭐 전복이 돼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법의학과 법과학이 우리한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법의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도 안 볼 수가 없죠. 결국에는 법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의학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의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자, 법의학의 중심 어디 있습니까? 법과학과 법의학의 중심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죠. 처음에는 이제 1955년에 개소했을 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수사연구원으로 조금 더 격상이 됐습니다. 자, 뭐 국가수사에서 했던 사례들이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2003년에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뭐를 했냐면 이제 문제가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가족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참사가 끝난 현장에서는 이게 누구의 시신인지 그리고 이게 어디 시신에서 나온 파편인지 이런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다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예,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상대로 그냥 청소를 해버리면은 누구의 뼈인지 모르는 거야. 가족들이 그 고통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다행히도 2003년에는 국가수에서 어떤 이런 대규모 사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단을 만들어 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구분할 수 있는 정말 몇 분의 시신만을 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신원들이 확인이 돼서 가족들에게 보고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국가수와 법의학과 법과학의 역할이 이런 데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많은 대규모 참사들이 안타깝게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이런 법의학과 법과학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범위를 조금 약간 넓혀서 법과학을 다뤘지만 그 꽃 중에 꽃은 법의학에 있습니다. 포렌식 메디슨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종이고 분야인데 정말 소수의 분들만 이 법의학을 하고 계시고 국가수에서 우리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보면 아무래도 법의학자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서라도 법의학자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을 위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걸 더 우선순위로 뒀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국가수나 법의학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박수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법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억울한 그 죽음이 없도록 노력하는 그 소수의 법의학자, 법과학자 분들이 자신이 하고 계시는 활동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랩미팅 그분들한테 헌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안될각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